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여러분 대하 전쟁사 베트남전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다려주신 회원 및 시청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베트남전은요, 제가 예전부터 개인적으로 한번 도전하고 싶었던 전쟁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서적 책들도 나와 있고 다큐멘터리가 이미 많아서, 그러니까 이런저런 거 가지고 한번 우리 누구나 다 아시지만 그냥 내 방법대로 한번 해볼까? 그냥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기획을 할 때까지만 해도 그냥 어느 정도 자신은 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다 보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것 같고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속속 이제 자료를 좀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료가 추가되고 그 와중에서 처음 접했던 내용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점점 제가 좀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 또 하나 이제 한국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논문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예요. 이거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지금도 걱정이 돼요. 그렇지만 언젠간 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거 하자. 특히 제가 예전에 토전사 시절에 제가 30년 전쟁할 때 거의 맨땅에 헤딩으로 하면서 했었거든요. 그 생각하면서 이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고, 또 하나 더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아마 2, 3년 전일 거예요. 2, 3년 전에서 종편 TV에서, 케이블 TV에서 뭐 요즘 그런 프로그램 많잖아요. 뭐 선생님 한 분 모셔놓고 몇 명 연예인 모아놓고서 이렇게 뭐 역사 얘기, 전쟁 얘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베트남전에 관한, 베트남전의 한국군에 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그 여자 교수님께서 나와서 말씀하셨는데, 놀랍게도 한국군을 학살의 군대라고 규정을 해보시더라고요. 과연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 맞냐? 그렇게 규정해야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베트남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고, 왜 시작됐고, 거기에서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뭔가를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샤르 군사연구소에서의 대하 전쟁사 첫 번째 아이템으로 베트남 전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가 회를 거듭하면서 최대한 충실한 자료를 여러분들께 왜곡 없이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베트남 전쟁을 얘기하려면 베트남 역사를 좀 알아야 되겠죠. 제가 역사학자가 아니라서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송구스럽긴 한데, 그래도 간단하게나마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베트남 역사는요, 우리나라하고 마찬가지예요. 오래전부터 외세 침략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지에서도 나오잖아요. 그 맹획 나오잖아요. 뭐 바나나 술 먹고 자빠져가지고 7종 7금이라고 하죠. 제갈량한테 7번 잡혔다고. 그럴 만큼 외세와 맞섰어온 나라예요. 그래서 민족성에는 자연스럽게 뭐가 있겠어요? 이런 나라들한테 투철한 저항의식이 있겠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2000년 베트남 역사에서 베트남은 대부분의 봉건주의 중국에 대항해서 싸우는 항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끝없는 전쟁, 그 다음에 폭동, 그다음에 그에 따른 빈곤 속에서 항상 게릴라전을 치러했던 나라예요. 왜냐하면 막강한 중원의 군대하고 싸울 수가 없었거든. 그래서 2000년 전부터 중국과 싸울 때 이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게릴라전을 했었어야 돼요. 히트앤런 방식에. 근데 그러면서도 항상 승리해 왔거든요. 나라를 지켜왔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강한 자존심이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근세가 되면서 모든 게 바뀝니다. 이른바 이제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실상 아시아 전역이 이제 유럽 열강들한테 아주 조각조각 나눠지잖아요. 그 중에서도 인도 차이나라고 해서 베트남은 프랑스가 지배를 하게 됩니다. 여기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1958년 프랑스는요, 인도 차이나 전역을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인도 차이나라고 하면 베트남뿐만 아니라 라오스, 캄보디아까지 포함되어 있죠. 특히 이제 이 베트남에서는 프랑스가 괴뢰 황제를 세워서 통치를 해요. 그리고 관리들은 무조건 불어를 쓰게 만듭니다. 그리고 문자도 이제 알파벳을 쓰게 했죠. 이때부터.
뭐 식민지를 가장 악랄하게 경영했던 나라 어디냐라고 하면 뭐 벨기에도 있고 뭐 많아요. 근데 거기서 빠지지 않는 게 프랑스예요. 프랑스는 정말 잔혹한 지배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되니까 20세기가 시작될 무렵부터 이 식민지에서 벗어나려는 독립운동이 당연히 이제 있어왔죠. 근데 이 20세기 초 당시에 이제 제국주의 열강에 맞서서 투쟁하던 거의 모든 나라의 저항 세력 내부에는 이제 이른바 좌익하고 우익이 있었어요. 좌익, 우익.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거의 예외가 없어요. 근데 대체로 좌익이 조금 더 조직적이고 완강한 저항을 보여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베트남도 예외는 아니었죠. 근데 아무튼 이런 거에 대해서 프랑스는 아주 철권 통치를 합니다. 단두대, 그러니까 프랑스가 원래 단두대 했었잖아요. 프랑스 혁명 때부터. 그래서 단두대를 활용한 철권 통치를 프랑스가 했어요. 참고로 프랑스는 1977년까지 사형의 단두대를 사용했습니다. 아무튼 프랑스는요, 여러분들 자원과 자유를 베트남인들로부터 박탈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가면 갈수록 베트남 사람들의 저항의식이 높아졌겠죠. 근데 이러던 와중에 이제 1차 대전이 끝난 직후 1919년 봄이 됐습니다. 1919년! 그 다음에 미국 위드로 윌슨 대통령 하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많이 배웠죠. 민족 자결주의라고 스스로 이제 결정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위드로 윌슨이 말하는 이 민족 자결주의가 이런 열풍이 불죠. 덕분에 뭐 우리나라 3.1 운동도 영향을 받고 했잖아요. 근데 1919년 봄에 이 민족 자결주의에 대해서 얘기했던 위드로 윌슨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했었어요. 이때 29살의 젊은 호지민이라는 청년이 편지를 가지고 윌슨을 찾아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요, 독립에 대한 탄원서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윌슨이 묵고 있는 호텔까지 와서 윌슨 비서한테 줬어요, 이 사람. 근데 비서가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베트남전을 얘기하려면 이 호지민이라는 사람을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이 1890년 출생이에요. 본명이 호지민이 아니에요. 응우엔 타탄이에요, 본명이. 그래서 10대 시절부터 반정부 활동을 하다가 학교에서 퇴학당해요. 그래서 1911년에 베트남을 떠납니다. 그래서 장장 30년의 망명 생활을 해요. 어디서 했냐? 미국으로 가요. 뉴욕, 보스턴에 있었고 그 다음에 영국으로 가서 런던도 방문했었어요. 그리고 1919년에 다시 프랑스로 돌아와서 이 사람이 어디에 들어가냐? 프랑스 사회당에 들어가요. 프랑스 사회당에 들어가면서 공산주의 사상에 빠지죠, 호치민이. 그 다음에 1920년에 프랑스 공산당이 창립이 되거든요. 근데 이 프랑스 공산당이 창립됐을 때 공동 창립자 중에 한 명이 이 호치민이었습니다. 그리고 호치민은 1922년에 모스크바에서 열린 코민테른의 프랑스 대표로 참석해요. 이 코민테른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공산주의 정당의 국제적 조직체인데 뭐 공산당 축제 비슷한 거예요. 그런 청룡 조직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프랑스 대표로 참석을 했었고 모스크바에서 2년 남짓 여기서 머무릅니다, 호치민이. 그러면서 레닌하고 직접 만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호치민은요, 중국을 거쳐서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공산당 조직을 만들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태평양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2차 대전하고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면서 프랑스가 이미 일찌감치 독일한테 깨져가지고 두 손을 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이 인도 차이나가 임자 없는 땅이 돼버려요. 사실 임자 없는 건 아니지, 베트남 사람들 건데. 그러니까 식민 지배를 하던 프랑스가 나가 떨어지니까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여기 누가 들어오냐? 일본군이 들어와요. 근데 일본군은 태평양 전쟁을 뭐라고 합니까? 대동아 전쟁이라고 하죠, 얘네들은. 대동아 전쟁. 근데 얘네들이 이 대동아 전쟁에서 내건 슬로건이 뭐냐? 아시아를 백인들로부터 해방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군이 베트남에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베트남 사람들이요, 일본군을 해방군으로 맞아들어요. 프랑스를 몰아내는 해방군이다. 열렬히 환영해요. 열렬히 환영했는데 일본의 본색이 드러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죠. 이게 훨씬 더 악랄한 압제자였거든요. 특히요, 일본이 여러분들 베트남에서 쌀 수탈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아시아에서 점령했던 모든 국가에서 엄청난 양의 쌀을 수탈해 갑니다. 자국의 물가 안정을 위해서. 아무튼 종전 때까지 베트남에서는요, 일본의 쌀 수탈에 의해서 대기근이 발생해요. 그래서 무려 150만이 넘는 아사자가 발생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치민을 비롯한 베트남 사람들은 일본을 또 다른 외부 침략자로 생각합니다. 근데 일본군을 상대하기에 버거웠으니까 호치민은 다시 중국으로 망명해요. 왜? 중국이 그때가 일본하고 계속 싸우고 있었잖아, 중일전쟁 때부터. 그리고 1941년에 호지민이 다시
은밀하게 베트남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뭘 조직하느냐? 영어로는 비에트남 인디펜던스 리그, 베트남 독립리그라고 해서 베트민이라고 준말로 하거든요. 베트민을 조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베트민에 속속 들어옵니다. 근데 이 베트남 사람들이 이 베트민에 들어올 때 이게 공산주의 조직인지는 몰랐어요, 처음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독립을 위해 싸운다고 해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무렵에 한때 프랑스 역사 교사였던 보응엔지압을 호지민이 불러들입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사실 보구엔지압은 거의 모태 공산주의자예요, 사실. 이 보구엔지압도 중국으로 망명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독립운동하다가 그 중국으로 망명하는 동안에 이 보구엔지압 가족들이 연좌제로 감옥에 한꺼번에 투옥이 돼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부인은 맞아 죽어요. 부인은 맞아 죽고 처제가 있었거든요. 처제는 단두대형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이 보구엔지압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프랑스라고 하면 이가 바득바득 깔리는 거죠. 불공대천의 원수가 되는 거죠. 근데 보구엔지압이 프랑스 역사 교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역사뿐만 아니라 중국 역사에도 정통했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프랑스 역사 중에서도 나폴레옹 전쟁사, 그 다음에 손자병법에 아주 정통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뭘 깨우치느냐? 게릴라 전술에 대해서 깨우칩니다. 이 사람이 항상 했던 말이 있죠. 우리 군대는 어디에나 있고 또한 어디에도 없다. 한마디로 약자가 강자와 싸우는 법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게 뭐다? 게릴라전이었죠. 그리고 베트남이라는 나라 자체가, 인도차이나라는 나라 자체가 정글이 워낙 많기 때문에 숲이 많고 이 게릴라전을 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보구엔지압은 중국 망명 시기에 호지민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 보구엔지압은 대단히 과격한 무장투쟁을 신봉하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호지민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트민을 조직했고 그러면서 호지민이 보구엔지압을 불러들인 거예요. 근데 보구엔지압은요, 공산주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태평양 전쟁 당시에 장제스 지배하의 윈난성에서 자리 잡고 있던 윈난 군사학교를 다녔어요. 여기서 누구한테 교육을 받냐? 미군한테 군사훈련을 받았어요. 야, 역사의 아이러니죠, 이게 정말. 그러니까 미국은 미래의 가장 적이 되는 호랑을 키우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당시에 이 베트민의 항일 투쟁을 지원한 게 바로 미국이에요. 미국 OSS,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미국 전략사무국 2차 대전 당시에. 이 미국이 OSS 요원을 베트남에 파견해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게릴라전을 수행할 정예 요원 200명을 훈련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와주니까 베트민도 여기에 부응해서 어떤 일을 하냐. 인도차이나에서 작전하다가 격추된 연합군 조종사 있죠. 요거를 구출하는데 베트민이 적극적으로 나서요. 그래서 정말 많은 수의 연합군 조종사를 구출해냅니다. 일본군 소나기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은 OSS를 통해서 호지민을 지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1945년까지만 해도요, 호지민은 자기네가 일본을 몰아내고 독립하면은 미국이 자기네 독립을 승인할 거로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요, 태평양 전쟁이 끝나기 직전인 1945년 4월 30일 날 OSS 소속의 아르키메디스 패티 소령이 호치민을 만나요. 패티 소령이 이쪽 책임자였거든. 근데 이 당시에 루즈벨트는 아직까지 살아있었으니까 루즈벨트는 전후 세계 질서에 대해서 추축국이요,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던 나라들의 독립을 공약을 해요, 사실 루즈벨트가. 그래서 호지민이 이를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아무튼 이 OSS의 패티 소령은요, 호지민의 철학이나 행동 양식에 대한 아주 방대한 자료를 남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이 패티의 후임자들, 이게 OSS가 나중에 CIA가 되거든. 이 패티 후임자들인 이 CIA 극동 책임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이 베트남에서 실패한 이유 중 하나는 방대하고 세밀했던 패티 파일을 적절히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태평양 전쟁 끝나고는 네.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바로 9월 2일 날요. 45년 9월 2일 날 호지민이 하노이에 입성을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호지민이라는 사람이 독립을 이끌었는데 누구지라고 호지민을 못 본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근데 베트남 사람들이 이때 처음으로 호지민을 봐요. 그래서 이날 호지민이 하노이에 입성해서 최초로 독립을 공식 선언합니다. 심지어 이날 경호를 누가 맡았냐? OSS가 맡았어요. 호지민 경호를. 호지민의 연설 내용이 뭐 공산주의라는 단어가 전혀 안 들어가는 연설문을 얘기합니다. 이 연설문 내용이 어디서 따온 거냐? 미국 토마스 제퍼슨의 평등과 자유에 관한 연설문을 인용해요. 그러니까
호지민한테 안 그래도 호감을 갖던 OSS는 뭐예요? 호지민이 대단히 합리적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물론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도되고 형편없는 공산주의자는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이때는 프랑스가 전쟁 끝나자마자 베트남에 바로 개입하라고 노골적으로 그랬었거든요. 이때 OSS는 호지민을 옹호했었어요. 이때 프랑스가 미국한테 경고를 합니다. 호지민의 최면술에 가까운 기술과 언변이 OSS의 대원들을 매료시키고 현혹시켰다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반면에 OSS는 보고서에서 뭐라고 되느냐, 프랑스가 식민전쟁을 촉발하기 위해 호지민을 확신에 찬 공산주의라고 과장, 선동하고 있다고 써놨어요. 패티가 뭐라고 얘기했냐, 아까 그 호지민이가 만났던 OSS 책임자 패티, 극동 책임자. 호지민은 무례한 공산주의가 전혀 아니다. 베트남의 독립을 최우선 당면 과제로 삼고 싸우는 민족자의자일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과연 누가 속은 걸까요? 그런데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망하잖아요. 그 전쟁 끝나기 직전에. 그래서 종전을 맞이한 대통령은 트루만이죠. 이 트루만 대통령인데, 이 트루만 대통령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직면하게 되죠. 뭐예요?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우리한테 온 것, 전 세계를 덮친 것, 냉전이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닥뜨린 거야, 트루만이. 그러니까 트루만은 이거 뭐야? 라고 이렇게 어리버리하고 있었는데, 프랑스 대통령 드골이 미국한테 경고를 합니다. 뭐라고 경고를 하냐? 만약 미국이 독립을 주장하면서 동맹국을 저버린다면 그 식민지들은 소련의 손아귀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트남에 개입하는 거 너네가 우리를 못 도와줄 망정 우리한테 딴지 걸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뭐예요? 일단은 공식적으로 중립을 선언해요. 미국이. 그리고 프랑스와 베트민이 평화적인 해결을 찾길 희망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일본군이 물러갔을 때 바로 우리가 지금 임시정부 못 세우고 어떻게 됐어요? 북쪽에서는 소련이 들어오고 남쪽에서는 미군이 들어오면서 분단됐잖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도. 일단 연합군이요, 베트남을 한시적으로 분할하기로 합의해요. 그래서 16도선을 중심으로 북부는 중화민국 있죠. 그때까지 중국의 공식 정부는 중화민국이었어요.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니라 중화민국, 장제스의 중화민국. 그 다음에 남부는 영국이 일단 통치하기로 했어요. 근데 프랑스도 아니고. 네, 프랑스도 아니고 영국. 그러니까 프랑스는 아직 전승국이라고 하는데, 왜 이거 봐, 전쟁 끝나고 어디다 뭘 파견하려면 군대하고 조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프랑스는 그게 없었단 말이지. 그래서 일단은 영국이 일단 통치하기로 해요. 근데 영국의 임시 통치정부 책임자가 누구냐면 더글러스 그레이시예요. 근데 이 그레이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베트남에서 프랑스의 지배가 조속히 재개돼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상하지? 왜 그랬을까? 한마디로 뭐야?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마찬가지 전 세계 식민지가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민지 지배권, 전후에도 식민지 지배권을 행사하는 동병상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지배했던 인도차이나가 세 개 국가에 아까 말씀드렸죠.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근데 이 중에서 라오스 정부가 자치를 선언해요. 그러니까 바로 프랑스가 군대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 캄보디아는 프랑스에 재점령 당한 다음에 프랑스 연합 내에서 자치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인도 차이나 국가 중에서 가장 알토라는 역시 베트남이었거든요. 그럼 베트남은 어떻게 했을까요? 베트남은 모든 걸 프랑스를 인정하기 싫었어요. 인정 안 한다고 하고 우린 바로 독립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 끝나자마자 프랑스인들이 대거 몰려왔거든. 예전에 여기 살던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에 투자해놓은 사람들 많을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대거 몰려왔어요. 그리고 얼마 있어서 이 사이공을 중심으로요, 다시 돌아왔던 프랑스인들하고 베트민 사이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프랑스는 뭐라고 그랬냐면, 프랑스는 겉으로는 뭐냐면 베트남의 자치권을 인정한다고 했어요. 근데 겉으로는 이렇게 했으면서 이미 외인 부대를 대거 베트남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외인 부대, 유명한 프랑스 외인 부대. 그래서 1945년 10월에 본격적으로 프랑스군이 베트남에 진주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때 영불이 합의를 합니다. 바톤 터치 합의를 해요. 그래서 남부의 통치권이 프랑스로 바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프랑스가 한 일이 뭐냐? 북부는 지금 누가 맡고 있었어요? 장제스의 중화민국군이 있었잖아요. 거의 쫓아다니다시피 프랑스군. 야, 빨리 나가. 이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프랑스가 왜 이렇게 장제스를 쫓아냈냐. 이 장제스의 중화민국군이요, 하노이에서 연일 약탈을 자행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프랑스 눈에서 못 보고 빨리 진주해서 빨리 쫓아내버렸어요. 아무튼 이때까지만 해도 호지민은 여전히 미국한테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자를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공산주의란 단어에 눈이 멀지 말라고 호소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단지 독립이고 평화다라고 얘기해요. 심지어 트루만한테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믿는 것은 당신이 믿는 것과 같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내요. 이렇게 얘기를. 자유평등 인권. 네. 민주. 그 예전에 그 토마스 제퍼슨 얘기했었잖아.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품어야 되죠. 프랑스는 도대체 왜 그렇게 인도 차이나에 집착했었을까요? 도대체 왜 프랑스는 이렇게 인도 차이나에 집착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2차 대전에서 사실 프랑스가 개망신당했잖아요. 초단에 떨어져 나가면서. 그래서 전후에 프랑스가 무슨 생각을 하냐? 자칫하다간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삼류국가 돼버린다.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물론 현실적인 문제도 공존했습니다. 이 태평양 전쟁 직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차 대전 직전에 프랑스는요, 베트남에, 특히 베트남 북부에 석유, 시멘트, 중공업 등의 산업시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부에는 고무산업과 농업 분야 등에 아주 대규모 투자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막 경제적 과실을 거두려고 하는 그 찰나에 전쟁이 터져버린 거예요. 프랑스 입장에서 뭐야? 전후 복구를 위해서는 베트남에 있는 자원과 산업 인프라 활용이 절실했어요. 시대착오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프랑스는 자기 옛날에 식민지였던 알제리나 베트남 같은 이런 과거 식민지에서 독립운동을 무지하게 탄압합니다. 그다음 프랑스는 호지민한테는 뭐라고 하냐? 광범위한 자치권을 주겠다고 유혹을 해요. 그래서 1946년 6월 호지민이 파리를 방문하죠. 프랑스가 약속한 자치권 확대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또 하나 호지민이 이런 거 있었어요. 왜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냉전이 막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면 무조건 소련같이 과격하고 막 이런 것만 생각했어. 그런데 호지민은 어떤 모습을 서방 언론한테 보여주고 싶었냐? 협상을 우선시하는 세련된 공산주의자로 보이고 싶어 했대요. 그래서 호지민이 협상 테이블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약 프랑스가 베트남의 독립과 단결을 도와준다면 우리는 권력이나 명예를 결코 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농촌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이만 우리가 권력을 탐하지 않고 농촌으로 돌아가겠다. 말은 멋지잖아. 원래 이 사회주의자 공산주의는 말은 그러니까 마치 이런 언동 때문에 프랑스가 뭐라 그래요? 호지민을 마법의 혓바닥을 가지고 있는 공산주의자로 얘기해요. 대단한 달변가였거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호지민이 1920년대 초반부터 모스크바 커민테른 참석하고 막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공산주의 대표로 여러 사회주의 국가 돌면서 강연을 한 경험이 있거든. 그러니까 엄청 달변가예요. 근데 이제 호지민이 프랑스로 가면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베트남에 2인자가 있었죠. 북베트남에 누가 있었죠? 그렇죠. 보구엔잡이 있었죠. 이 보구엔잡은요, 무자비한 숙청을 진행합니다. 이른바 사상적 파괴자들, 민족주의 정당 당원들, 그 다음에 카톨릭 신자, 지주와 금융업자, 프랑스에 협력했던 사람들 등등등 최소 수백 명이 재판 없이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산채로 묻히고 그냥 물에 빠뜨려 죽이고 그래요. 호지민이 프랑스로 갔다가 대대로 이게 얘기가 잘 안 됐어요. 서로 안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몇 달간의 긴장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1946년 12월 19일에 하노이에서 최초로 프랑스군하고 베트민 사이에 교전이 벌어집니다. 근데 프랑스는 어느 정도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어요. 미국한테 조금 지원을 받아서 탱크나 이런 중포가 많았었거든. 단단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막강한 화력으로 베트민군을 쓸어버려요. 그래서 호지민하고 보구엔지압은 항상 베트남 사람들이 항상 했던 대로 어디로 숨냐? 밀림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된 과정 속에서는요, 프랑스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필수적이었어요. 미국은 왜 프랑스를 도와주게 된 걸까요? 이 1949년이 미국의 판단의 분수령이 되는 해예요. 첫 번째, 소련이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합니다. 또 하나, 중국에서 공산당이 내전에서 승리하죠. 장제스가 작살나죠. 타이완으로 쫓겨가잖아요. 또 하나, 버마와 말라야에서 분리 공산주의 운동이 아주 격렬해져요. 한마디로 공산주의 이론 중에서 대단히 유명한 이론 하나 있죠. 뭐죠? 도미노 이론. 하나가 쓰러지면 계속해서 쓰러진다. 이 도미노 이론이 현실로 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요, 50년 1월부터 마오쩌둥이 호지민한테 군사력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소련 역시 지원 약속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미국 내 여론이 들끓는 거야. 한마디로 뭐라고 들끓었냐? 트루먼이 공산주의 방면에 실패해서 중국을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그냥 막 엄청난 언론의 질타를 받아요. 그러니까 트루먼이 당황하죠. 그래서 프랑스를 위해서 2,300만 달러 지원 계획을 승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그동안 중립을 표방했지만 이젠 더 이상 미국은 중립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이때부터 벌써 회의론이 있었어요. 사실 베트남을 도와줘야 될 거라는 회의론이 있었어요. 왜? 일단 이념을 떠나서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웠던 미국인데, 미국도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그렇잖아요. 독립전쟁하고 그랬잖아. 근데 식민 지배를 다시 노리는 프랑스를 미국이 지원한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워싱턴 정부에서는 대단히 회의적이었어요. 그리고 50년 6월에 뭐가 일어나죠? 한국전쟁이 일어나죠. 근데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중국은 북한하고 베트남을 동시에 지원하고 있었어요.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들? 중국은 비록 국공내전에서 승리해서 중국을 차지하긴 했지만 신생국이잖아요. 그 다음에 수십 년간의 전쟁에서 황폐했거든? 근데 이게 가능했을까? 이거는요, 여러분들 그거 있어요. 장진호. 제가 그 샤넬 군사연구소 장진호 편이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조금 이해가 가십니다. 이렇게 되니까 미국은 베트남에 신경을 쓸 수가 없었어요. 이 당시에는. 프랑스에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니네가 알아서 해. 지금 내가 뭘 해야 돼? 미국은 한국전쟁에 매달려 있었다고. 근데 이 와중에 51년 가을에 당시 하원 의원이었던 케네디가 베트남을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프랑스 지휘관들이 쭉 와요. 케네디한테. 왜냐면 지금 총망받는 하원 의원이 왔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케네디한테 뭐라고 하냐면 프랑스 지휘관들이 미국의 충분한 지원이 있으면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케네디는 그 얘기를 듣고 있었죠. 그리고 케네디가 호텔로 돌아갔는데 누가 찾아왔냐면 저명한 타임지 기자가 있어요. 시모 토핑이라고. 이 사람이 케네디를 찾아와요. 그래서 케네디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프랑스가 지금 시대착오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는 절대 여기서 이기지 못한다고 케네디한테 경고를 해요. 그리고 해가 바뀌었죠. 1952년 아이젠하워가 미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는 공산주의한테는 대단히 강경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국방 예산의 무려 30%를 프랑스를 지원할 예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논리가 뭐였냐. 만약에 인도차이나가 공산주의자들에게 함락이 된다면 태국과 말레이시아도 위험하다. 그리고 그것에서 생산되는 고무와 주석도 위험하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프랑스를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였어요. 또 하나, 당시 미 국무부에서 정세 분석가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윌리엄 번디라는 사람인데 식민지 베트남의 새로운 고통은 당시 프랑스 정부와 국민들의 생각을 고려해 볼 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프랑스는 결코 베트남에서 철수할 생각이 없었다. 만약 미국이 프랑스에게 돕지 않겠다고 말했다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국가들의 효과적인 조직화와 재무장이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다. 우리는 유럽과 연합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고 따라서 베트남 통치는 프랑스 방식대로 진행되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지금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토라는 현실적 문제 외에도 이미 한국전쟁에서 이념의 전쟁을 치른 바 있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호지민도 똑같은 공산주의자다. 어쩔 수 없다. 공산주의로 규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부터는 누굴 지원해야 된다? 프랑스를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죠. 프랑스랑 베트남이 이제 전쟁을 하는 그쵸. 인도차이나 전쟁. 이게 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에요. 그래서 53년까지 프랑스는 7년 동안 싸워요, 일단. 그럼에도 프랑스군이 10만의 사상자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농촌을 평정하는 데 실패합니다, 프랑스군이. 그러니까 프랑스군의 잔혹함이 아주 더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프랑스 내부에서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프랑스군도 이제 전쟁하다가 이제 귀환하는 귀환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르세유 항으로 귀환했는데 이 귀환하는 군인들한테 프랑스 시민들이 돌 던지는 사태까지 일어나요. 연일 시위가 계속돼요. 그리고 53년 7월 한국전쟁이 종결되니까 이제부터는 미국이 본격적으로 베트남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 도중에 54년이었죠. 전세를 역전시킬 묘안을 찾던 프랑스가 아주 극적으로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베트남 북부 라오스 국경지대 디엔비엠프에 기지를 건설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 디엔비엠프는 라오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가까워요. 그래서 만약 이곳을 프랑스가 틀어주게 되면 프랑스군은 이 베트민의 보급로를 차단할 수 있다. 그래서 베트남의 본거지를 강타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디엔비엠프는요, 베트남 북서부의 구석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베트민의 세력권 중앙 한가운데야. 더군다나 너무 북부 오지기 때문에 항공 지원도 여기가 쉽지가 안 돼요. 이 때문에 많은 프랑스군 참모들이 반대했는데 그래도 밀어붙였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55일간의 전투 끝에 여기서 프랑스군은 회복할 수 없는 대패를 당합니다. 디엔비엠프 전투에서. 완전 박살이 나죠. 이렇게 되니까 아이젠하워는 다시 한번 도미노 이론을 상기합니다. 그럼 이제 프랑스가 완전 대패했으니까 네. 베트남 독립하고 이제 끝? 그러니까 디엔비엠프 전투 종결 다음 날이었어요. 다음 날 미국하고 소련, 프랑스, 중국, 베트남을 포함한 이제 9개국 외교관들이 모여서 베트남 미래에 관한 회담을 해요. 근데 이 회담이 거의 2달 반을 질질 끌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중국은 한국 전쟁에서 거의 100만의 병력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이 당시에는 할 여력이 없었어요. 그다음에 소련은 서방과의 지나친 긴장을 또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춤주춤했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1953년 5월 8일에 제네바 극동평화회의에서 다시 한번 베트남의 분단이 결정됩니다. 북위 17도 선에서 베트남을 임시적으로 분단한다. 그래서 북베트남에서는요, 당연히 호지민이 통치하죠. 근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요, 그 누구도 이 이후에 20년간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닥칠지는 몰랐어요. 임시적으로 나눠진 건데 곧 하나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들어보면 어느 나라하고 정말 많이 비슷하지 않아? 이거 남의 뭐 데자부야 거의. 이거 남의 얘기하는 것 같지가 않은데 나는. 근데 이제 분단이 되자마자 북쪽에서는요, 전형적인 공산주의식 통치가 이제 나타납니다. 많은 불교 신자와 가톨릭 신자들이 그러니까 도망쳐요. 보트나 도보로 국경 넘어서 남쪽으로 탈출해요. 근데 이때 미국이 이들 탈출을 도와요. 미국이 수송선을 제공해서. 그러니까 북베트남이 이때부터는 미국한테 의심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가뜩이나 프랑스 지원할 때 너 그래봐 했는데 베트남 사람들을 남쪽으로 실어 나르니까 이거 뭐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남부는 어떻게 됐죠? 남부에서는요, 응오딘 GM이라는 사람이 이제 실력자로 등장해요. 이게 응오딘 GM이 누구냐면 우리가 예전엔 고딘 DM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프랑스가 괴뢰왕을 세웠거든요. 바오다이라고. 이 바오다이 정부에서 총리했던 사람이야. 근데 이 불교가 다수인 나라에서 이 GM은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더욱이 이 사람이 미국을 여러 번 방문해요. 그러면서 여러 정치인들과 친분을 맺고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에 대한 자신의 열망을 표출합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은 이 GM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남베트남의 민주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다고 믿었어요. 이 정도로 할 정도면 원래 어떤 집안이었겠어요? 아주 유력한 관리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대신 젊었을 시절에서 나름 이 사람도 독립운동을 했었어요. GM도. 그래서 미 국무부 보고서에 의하면 뭐라고 그를 평가하냐? 야심 있고 약삭빠르며 지략이 넘친다고 평가해요. GM 쪽에도 OSS 연줄이 있었는데 이제 OSS 출신의 미 군사고문단 단장이 누구였냐면 에드워드 랜스데일이라는 대령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GM의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이 랜스데일은 GM을 뭐라고 평가했냐면 신비스럽고 자신감에 가득 차 있는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개소리를 하죠. 왜 개소리인지는 여러분들이 곧 아실 겁니다. 아무튼 이제 OSS는 이제 CIA로 개편이 됐고 군사고문단장 랜스데일은 군사고문단장 겸 베트남 지역 CIA 총책임자가 됩니다. GM의 친구였던 랜스데일이. 그러니까 뭐야? GM의 등에 날개를 단 거죠. 랜스데일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 미국 정부한테. 이 GM이라는 인물이야말로 베트남에서 마르크스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미 정부가 이 랜스데일의 의견을 거의 전적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여기서 패착이 뭐겠어요? 인물을 단 한 명이 분석하고 평가를 내려버렸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도 여러 명이 평가를 내리고 분석을 했어야 되는데 전적으로 랜스데일의 평가에만 의존을 했었어요. 워싱턴이. 그리고 사실 반대 의견도 있었어요. 당시 베트남 주재 미국 대사였던 로턴 콜린스라는 사람이 1954년 하반기에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워싱턴에 전달합니다. GM 정권 외에 다른 대안을 시급하게 찾아야 된다. GM이라는 사람은 자기 집안의 영향력과 세력 있는 정파의 지원을 등에 업고 권력을 분산할 생각이 없는 자다라고. 근데 이런 보고가 올라오니까 랜스데일이 여기서 단번에 컷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트남에 대한 투자는 인도차이나 지역에서 미국의 교두보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한 비용의 성격이 있다. 우리는 GM 정권을 지원하는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그 외에 선택할 마땅한 인물 역시 없다. 호지민을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실드를 쳐준다. 그러니까 GM이 확고한 미국의 지원을 얻게 되죠. 그렇지만 응원 GM 입장에서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군이 비록 패배했다고는 하지만 남부에는 여전히 수천 명의 프랑스군이 있었어요. 여기에 수많은 베트민 지지자들이 북쪽으로 가버립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버려요. 또한 그 수천 명의 공산당원들이 농촌, 그러니까 남부 농촌에서 저항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1955년 4월 27일 미 정부는 공식적으로 GM 지지를 선언해버려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넘어야 될 산이 많다고. 왜 많았냐? 가장 큰 산이 뭐냐면 남부 수도 사이공에는요 여전히 프랑스의 지지를 받는 바오다이 휘하의 빈수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빈수엔이 누구냐면 범죄 조직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피아 헤드인데 이 바오다이의 경호원이었다고. 경호 책임자였어 이 빈수엔이. 그래서 막강한 세력이 아직 있었어요. 근데 GM이 미국의 지지를 얻자마자 군대를 동원해서 이 빈수엔 축출에 성공합니다. 바로 군대를 트럭으로 실어가지고 바로 축출해버려요.
사실 프랑스도 이 빈수엔을 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빈수엔이 이렇게 되니까 프랑스가 완전 철수를 결정합니다. GM이 정권을 잡고 군도를 동원해서 빈수엔을 날려버리니까 프랑스가 물러갔어요. 베트남 사람들 입장에서 뭐예요? 프랑스가 물러갔네? 누구 덕분에? GM 덕분에. 그렇게 되니까 GM의 인기가 폭발해버린다. 결국에 1955년 10월 26일 GM은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당선이 되죠. 미국은 그한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요. 대단히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케네디도 GM을 무척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남베트남은요, 이제 아시아에서 일본, 대만 다음으로 굳건한 동맹으로 부각이 됩니다. 미국은 베트남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전폭적인 경제 지원을 해요. 그리고 곧바로 미 군사고문단이 추가로 들어와서 24만의 남베트남군을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프랑스를 대신해서 남베트남을 완전 지원하는. 그렇게 되긴 했는데 아직은 약간 시기상조였어요. 아직은 약간. 지원은 하는데 이거죠.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군사 고문단을 파견을 했지만 전투부대를 파견한 건 아니거든. 주둔군을 파견한 건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프랑스만큼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야. 아무튼 남베트남군이 조직되자마자 어떻게 되냐? 농촌에 그때 왜 공산 게릴라들이 많이 스며들었다고 했죠? 이 토벌에 투입해요. 그리고 여기에 미 군사고문단이 깊이 개입합니다. 그럼 당시에 북베트남 상황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북베트남 역시 이제 프랑스와의 오랜 전쟁으로 황폐해졌잖아요. 그래서 국토 재건에 애를 써요. 어떤 데나 공산주의가 들어왔던 곳에서 있었던 똑같은 일이죠. 토지개혁. 근데 어떤 토지개혁? 공산주의식의 잔인한 토지개혁. 이걸 단행한다. 이 과정에서 수천 명이 인민재판으로 북베트남에서 살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호지민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호지민은 통일에 대한 열망이 있었겠죠. 근데 남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이 너무너무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호지민 주위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전쟁을 빨리빨리 미국이 더 들어오기 전에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때 호지민이 이런 말을 했대. 남베트남의 내부 정치적 소요를 기다려라. 분명히 시끄러워질 거다. 때를 기다리라고 해요. 남부에 있는 쉽게 우리로 따지면 빨치산이죠. 네, 그렇죠. 빨치산 같은 거. 그 완전 막 활동을 했다고.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GM이 군대를 투입해서 이제 토벌하기 시작하니까 악전고투를 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GM이 수천 명의 공산주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수용소에 잡아넣어요. 그리고 그중에서 수백 명을 재판 없이 처형해버려요. 이념을 위해서 수단이 정당화돼버리는 거죠. 북쪽, 남쪽 다. 북베트남은 피바람이 분 이후에 특유의 공산주의식 통치를 하니까 빠르게 안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안정이 좋은 의미에서 안정이 아니고 뭐야. 공산주의식 안정. 무조건 숙청 날려버리는 거니까. 그리고 나름 북베트남이 안정되니까 어떤 결정을 내렸냐? 남쪽의 공산혁명 분자들을 지원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호지민이 40-50명 단위로 무장한 병력을 은밀히 남쪽으로 보내요. 그래서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호지민 루트의 시작이에요. 호지민 루트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또 하나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죠. 언제? 1959년 7월 8일에 베트민 게릴라들이요 6명의 미 군사 고문을 비엔호아에서 습격해서 그중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한마디로 최초의 미군 사망자가 나온 거죠. 한마디로 북베트남은 미국도 적으로 했다는 것을 명백하게 하는 거예요. 북베트남한테는 뭐예요? 미국은 또 다른 침략자예요. 그리고 응호엔 GM은 뭐예요? 그들의 비호를 받는 괴뢰일 뿐이야. 그리고 1960년이 되었습니다. 1960년 11월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에 당선되죠. 그는 국제사회에서 공산주의의 확장을 막겠다고 공약을 합니다. 그리고 케네디가 당선되고 나서 6주 후였습니다. 캄보디아 국경 근처 외딴 마을에서 남부 공산혁명 분자 대표들이 모여서 새로운 조직을 결성합니다. 이게 뭐였냐? 베트남 민족해방전선, National Liberation Frontline.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게 바로 베트콩. 이 얘네들을 가리켜 GM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트나미스 커뮤니스트라고 했거든. 이걸 줄여서 하는 게 뭐야? 베트콩이에요. 그러니까 베트콩은 한마디로 베트남 공산주의자는 멸칭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베트콩 조직이 남부에서 결성된 거예요. 남베트남에서. 근데 멸칭하는 거 그냥 약자 아니에요? 아니 멸칭이야. 베트콩.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멸칭이에요. 이게 베트콩이라는 거. 지금 여러분들 저기 그 베트남 가서 베트콩이라고 하면 큰일 나.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 대통령 당선된 케네디는 네. 이제 베트남에 좀 신경을 썼나 봐요. 케네디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연이어 사단이 납니다. 1961년만 해도 3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쿠바 피그만 침공, 소련에 의해서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라오스에서 공산주의 폭동이 일어나요. 특히 라오스 사태 때는요, 언론이 개입을 종용했어요. 그 다음에 군부도 케네디한테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케네디가 거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군부하고 언론하고 똑같은 목소리를 낸다. 뭐라고? 케네디에 대해서 철없는 아마추어라고. 비난이 폭주해요. 그리고 급기야 1962년에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죠.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 혹시? 안 태어났는데. 아, 죄송합니다. 나도 안 태어났어. 62년에 무슨 사건? 그 유명한 쿠바 미사일 사태가 일어나요. 쿠바의 미사일 사태가 뭘까요? 핵무기를 미국이 터키에 배치하려고 했거든. 근데 터키는 소련하고 가깝잖아. 그러니까 소련이 그 맞대응으로 뭘 했냐면 미국 바로 턱 밑에 쿠바에다가 미사일을 배치해버렸다고. 이게 쿠바 미사일 사태야. 그러니까 3차 대전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었다고. 근데 이 상황에서 협상으로 타결을 해버렸어요. 누가? 케네디 대통령 동생이었던 법무장관이었던 로버트 케네디가 단판을 져서 해결을 해버렸다고. 근데 사실 이때는 뭐였냐면 이 기회에 쿠바로 밀고 들어가서 쿠바 공산했던 거 다 쳐내버리자 이런 여론이 있었거든. 그래서 군부가 작전 계획까지 다 세워놨었다고 사실. 근데 이렇게 협상을 타결해버렸어. 그러니까 언론하고 군부가 맹비난해요. 케네디. 군부가 대놓고 케네디를 비난합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아주 맹비난하면서 불만이 팽배해져요. 특히 그때 신문에 뭐라고 그랬냐. 케네디는 공산주의자들한테 너무나 많은 양보를 하고 있다고. 막 비난을 해요. 그 61년 남베트남에서는요.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게릴라전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케네디는 군사특보인 맥스웰 테일러를 베트남에 파견해요. 그래서 맥스웰 테일러가 베트남을 돌아보고 현장을 돌아보고서 돌아와서 미군의 전면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고를 해요. 근데 하지만 케네디가 또 거부를 합니다.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현장을 보고 왔으니까. 근데 또 거부해요. 왜냐하면 케네디는요. 전면적인 핵전쟁의 가능성이 이제는 사라졌다. 왜냐하면 서로 핵을 쏘면 서로 공멸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전쟁은 무슨 전쟁? 제한된 전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린베리 같은 특수부대를 통해서 현지의 병력을 조직해서 공산주의자들과 맞서 싸우는 전략이 주요하다고 봤어요. 다시 말해서 전면적인 미군의 개입 대신 이런 특수부대의 파견과 각종 무기 지원으로 충분히 아시아의 동맹국들이 공산주의자들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케네디는요. 전투병력 파견 대신 미 군사 고문단의 숫자를 무려 300명에서 11,300명까지 늘려요. 근데 베트남에 대한 군사 고문단을 늘릴 때 정작 이런 일들이 미 국민한테 되도록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를 합니다. 또 케네디가. 어쨌든 케네디는 전투병력은 파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념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슨 계획도 있냐? 심지어 1920년부터 군사 고문단을 점진적으로 철수시켜서 1965년까지 완전히 철수할 계획까지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 사실 이 무렵 케네디는요, 너무나 많은 사회 갈등 현상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흑백 갈등 정말 심했을 때거든요, 이때.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케네디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그리고 반면 여러분, 호지민은요, 중국을 방문합니다. 마오쩌둥한테 더 많은 군사 지원을 부탁해요. 그래서 중국이 어떤 조치를 내느냐. 중국제 SKS 소총 있어요. 56식 반자동 소총. 그 다음에 중국제 AK인 56식 자동 소총을 지원할 것을 약속합니다. 동시에 북베트남은 징병제를 이때부터 실시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얽히고 설키는 운명의 1963년이 됩니다. 지난번에 네. 운명의 1963년이 왔다. 네. 근데 제가 지난 마지막 시간에 피디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명의 1963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차근차근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촌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이 전략촌이란 게 뭐냐면 남베트남 농촌, 그러니까 농촌 오지가 많잖아요, 남베트남에. 근데 여기에 뭐가 준동한다고 그랬어요? 베트콩이 준동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전략촌이란 게 뭐냐면 농촌이 스스로 베트콩을 막을 수 있는 요새화된 마을을 건설한 겁니다. 이게 바로 전략촌이에요. 이 전략촌은요, 1959년부터 1962년 8월까지 무려 5,000개가 넘는 전략촌이 건설되어집니다. 어디에? 남베트남 농촌 곳곳에 세워집니다. 미국은요, 이 전략촌을 햄릿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계획에 대단히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또 그 전략촌의 결과에 대해서도 비교적 만족해 했어요. 하지만
전략촌의 실상은요, 미국의 생각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이 전략촌 건설이라는 명분하에 수많은 남베트남 농민들이요, 강제 노동에 동원됩니다. 또 하나, 자신이 살고 있던 마을에서 떠나서 강제로 전략촌에 편입이 돼버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략촌을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이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하면, 나 저쪽에 내 논도 있고 내 집도 있고 그렇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좀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과정에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보장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편입이었어요. 그리고요, 아니나 다를까 부패한 남베트남 관리들이요, 전략촌 자금을 착복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략촌 3개를 만들 돈으로 전략촌 5개를 만들어요. 그럼 나머지 2개가 빠지잖아요. 이 나머지 빠지는 2개를 착복하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일들로 인해서 많은 남베트남 농민들, 이 당시에 남베트남의 인구가 80%가 농민들이었거든요. 이 남베트남의 농민들이 GM 정권에 불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전략촌에 충분한 물자가 보급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무기고 뭐고 보급을 해줘야지 베트콩이 오면 맞서 싸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또 안 와요. 제대로 안 와. 이거 중간에서 또 슈킹 까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게릴라의 공격에 이 전략촌이 매우 취약한 게 드러나요. 그럼 전략촌이 아니네요. 예, 전략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1963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운명의 1963년부터 전략촌을 중심으로 남베트남 농민들의 민심이 이반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들불처럼 민심의 이반이 번져나가요. 그리고 전략촌이요, 속속 북베트남과 베트콩 편에 포섭이 됩니다. 심지어 하루 만에 전략촌 1개 통째가 베트콩 편에 넘어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힌트를 얻은 북베트남은요, 정치 장교를 대거 베트콩으로 둔갑시켜서 남쪽의 농촌 마을로 침투시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진이 네. 전략촌 하나예요? 예, 그냥 전략촌은 그냥 마을 하나? 예, 마을 하나. 그럼 지금 요거 하나가 전체가 베트콩에 투입됐다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네네네. 그거 얼마 안 됐잖아요. 농촌 마을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농촌 하면 뭐 생각해? 전원일기 생각한단 말이야. 이장님 댁도 있고, 김회장님 댁도 있고, 일용인 댁도 있고, 덕인애도 있고, 막 이게 아니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시 베트남은 농촌 오지에 곳곳에 마을이 있었어요. 집 한 10채에서 15채만 있어도 그 부근에서 쌀농사를 졌다고, 얘네들이. 왜냐면 쌀농사는 워낙 잘 됐으니까. 그 농촌은 관리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촌을 만들어서 그거 딱 갖다 때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진 나온 건 전형적인 비교적 규모가 크지 않은 전략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마을이 커. 전원일기 마을처럼 커. 그러면 여기에서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만약에 이제 자경단을 만들었다는 얘기야. 이 자경단 유지하는 것도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왜냐하면 자경단이 낮에는 밥 깔고 밤에 지키고 하겠어요? 그럼 누가 해? 안 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마을에서 집에서 한 명씩 혹은 두 집에 한 명씩 뽑는단 말이야, 청년들을. 그래서 얘네한테 무기 들려주고 밤낮으로 교대가면서 지키라고 그런단 말이지. 그럼 뭐예요? 이 전략촌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마을 입장에서는 노동력이 확 줄어들어요. 그리고 얘가 대단히 비효율적인 잉여 인력이 돼버려요. 어떻게 돼요? 잘못해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미국하고 남베트남은 이게 최적의 필승 카드라고 이걸 내놨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전략촌에서 오지에 있었던 곳, 그리고 전략촌으로 편입 안 돼 있던 곳, 이런 데는 어떻게 돼? 너무 오지는 편입이 좀 힘들 거 아니야. 이런 데는 어떻게 돼요? 베트콩의 근거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베트콩이 활개를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부정부패가 일어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전략촌에다가 너네 마을을 지키라고 무기를 갖다 줬어요. 보급품하고.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루아침에 마을 하나가 통째로 베트콩한테 넘어가 버리죠. 그럼 이 무기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통째로 베트콩 손에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젊은 청년도 베트콩 손 혹은 북베트남의 정치장견의 손에 이끌려서 북쪽으로 일단 한번 가요. 왜 갈까요? 북쪽으로. 북쪽으로 가서 거기서 공산주의 교육을, 단기 공산주의 교육을 받은 다음에 다시 내려와. 그래서 베트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전략촌이라는 게 겉보기하고는 전혀 달랐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나마 부정부패가 없었으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게 기회였거든. 남베트남 관리들이 여기서 슈킹을 엄청 까요. 자기 이속을 챙긴다고. 자, 이렇게 전략촌이 생각과는 다르게 굴러가니까 당시 CIA 극동 담당자였던 윌리엄 콜비가 뭐라고 얘기했냐. 북베트남과 베트콩이 상대적으로 잘 조직되어 있었던 데 반해 남베트남은 전혀 헌신적이지 않은 분위기였다. 남베트남 국민들은 관리들의 부패와 무능에 크게 실망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런 국민의 실망과 더불어서 남베트남군의 문제도 심각해집니다. 그 남베트남군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원래? 아, 이게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일단은 이 전략촌의 문제점이 드러나니까 남베트남 정부도 이제 이거 우리 생각하고 다른데라고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전략촌에 대한 대대적인 정화작전을 실시해요. 근데 이게 말이 정화작전이지 전략촌에서 베트콩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마구 잡아 가두거나 심지어 현장에서 즉결 처형시켜버려요. 당시 남베트남군 장교의 증언이 있어요. 베트콩은 유니폼을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베트콩이고 누가 평범한 농민인지 구분할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그저 의심 가는 사람을 무조건 족칠 수밖에 없었다. 만약에 우리가 운 좋게 베트콩을 사살하면 그저 한 명의 베트콩이 사라지는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엉뚱한 농민을 죽이게 되면 그날 밤으로 10명의 베트콩이 새로 생겨났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엉뚱한 농민을 죽였다. 이게 여러분들 그날 밤으로 베트콩이 10명이 새로 생겨났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억울한 죽음을 봤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을 전체가 뭐예요? 베트콩 쪽으로 돌아버리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일이었어요. 진짜 베트콩을 잡은 일은 거의 없고 대부분 엉뚱한 농민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전략촌이 실패하는 동안에 남베트남의 지도자가 누구였죠? 응오덴 지엠이라고 그랬죠. 이 응오덴 지엠은요, 남베트남 군대를 개판으로 만듭니다. 이 응오덴 지엠의 최대 관심사는 베트콩의 준동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부패한 독재자가 갖는 관심사. 걸려. 그렇죠. 공고히하는. 자기 정권 유지였어요. 따라서 쿠데타의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군 고위 장교들을 자기 측근으로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작전의 성패에 따라서 일정한 기준 없이 승진이나 경질을 시키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뭐야? 술 한 잔 먹고 기분 좋은데 어디서 이겼대. 그럼 뭐야? 야, 너 원래 얘가 소령이었거든. 야, 너 내일부터 대령해. 너 내일부터 원스타야. 이래버렸다. 그러다가 기분이 정말 안 좋은 상태에서 어디 졌대. 그럼 뭐야? 너 그대로 바로 잘라버려. 그러니까 누가 충성하려고 그러겠어. 이런 개판 인구인데. 게다가요, 나름대로 그동안 베트콩과의 전투에서 성과를 거뒀던 남베트남군이요, 여기에 점점 이런 응오딘 지엄이 꼽아놓는 무능력한 인물이 지휘관으로 오게 돼요. 그러니까 덩달아서 어떻게 됩니까? 군대 자체가 어떻게 돼요? 무능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던 중에 1963년 1월 2일 새해 벽두부터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네, 이게 이 결정적인 사건이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냐면은 쉽게 말해서 지금 미 군사고문단이 지금 엄청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 군사고문단이 남베트남을 바라보는 이 눈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린 사건이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압박 전투였습니다. 압박 전투. 네네. 그러니까 전투 하나가 굉장히 결정적인 사건이 된다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압박 전투는요,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1962년 크리스마스 즈음에요, 남베트남군 7사단 정보부가요, 사이공 남서쪽 40마일 지점에 압탄토이란 마을이 있었거든요. 이 압탄토이 마을에 베트콩 약 120명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합니다. 왜냐? 여기서 지속적으로 무선 송신이 있는 것을 포착을 했거든. 근데 당시 남베트남군을 지원하고 있던 미 군사고문단이 있었어요. 이쪽 지역에서. 그래서 이 미 군사고문단이 무슨 생각을 했냐? 야, 베트콩 120명이면은 게릴라 치고는 상당한 규모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남베트남을 도와서 베트콩을 섬멸하게 되면 남베트남도 뭔가 느끼는 것이 있을 거고, 이런 미 군사고문단이 지금 헛일을 하는 게 아닐 거다라는 걸 본국의 미국 사람들한테 좀 보여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전격적으로 미 군사고문단이 남베트남군하고 합동작전을 합니다. 그래서 UH-1 헬리콥터, H-21 헬리콥터하고 함께 M113 APC라고 하죠. 원래 이게 뭐야? 병력 수송용 장갑차.
그 다음에 T-28 트로전 공격기를 지원하는 입체적인 대규모 작전을 계획합니다. 당연히 헬기하고 항공기는 누가? 미군이 지원하고 미군 파일럿이 조종을 했어요. 아무튼 이 미군과 남베트남군의 전략은 뭐였냐면 이 1200명 정도의 남베트남 부대가 압박 지역을 3면에서 공격한다. 그래서 포위한 뒤에 도망치는 잔존 세력은 포병 화력하고 항공기를 동원한 공중 폭격으로 섬멸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왜 1200명이었겠어요, 여기서? 10배네. 그렇지. 압도적인 병력으로 압도적인 공격력을 발휘해서 적을 섬멸한다. 압박해서. 압박해서. 압박해서 압박한다는 얘기지. 이거 원래 유상무상무 개그인데 이게. 근데요, 그러니까 이 남베트남 정보부가 120명으로 예상했는데 이게 예상이 빗나가요. 여기 120명이 있는 게 아니라 대대급 규모의 360명이 있었어요. 게다가 이 베트공들이 그냥 소화기로 무장한 게 아니라 기관총하고 박격포 같은 중화기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은 압박에서 압탄토이로 이어지는 메콩 델타의 콩루앙 운하라고 있었거든요. 여기를 따라서 자생한 산림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강력한 참호선을 구축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이걸 근데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남베트남군하고 미국 군사본부는. 그래서 그냥 남베트남군이요, 그냥 압박으로 그냥 정면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런 정보 전혀 없이. 근데 저는 그거 궁금한데. 네. 그래도 네. 1200명. 네. 360명에 비하면 그 한 4배 정도. 그렇죠. 이게 사실 칼싸움하는 애들이 아니잖아. 총으로 무장하는 애들이잖아, 다. 웬만하면 돼요. 웬만하면 돼요. 한 3배 정도 되잖아요. 그 웬만하면 된다고. 웬만하면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들어보면 깜짝 놀라십니다. 63년 1월 2일 오전 6시 35분에 남베트남군 제7보병사단을 주축으로 한 남베트남군의 압탄토이 공략 작전이 시작이 됩니다. 63년 1월 2일 오전 6시 35분에 아침 일찍 남베트남군 제7보병사단을 주축으로 한 남베트남군의 압탄토이 공략 작전이 시작이 됩니다. 두 개의 기동 타격대로 구성된 딘투옹 연대가 각각 탄푸동하고 압박을 거쳐가는 코스를 따라서 진격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화력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제2기갑연대의 4준대 역시 북쪽으로 같이 향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당시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압박보다는 압탄토이가 목표예요. 압박은 그점 뭐예요? 지나가는 지점이에요. 근데 7시 30분 남쪽에서부터 압박마을 루트로 진격하던 기동타격대 알파가 콩루앙 운항을 따라서 압박에서 압탄토이까지 설치된 베트공의 남쪽 측면 방어 진지에 걸려들어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교전을 하게 되죠. 지금 남베트남군이. 기동타격대 부대장이 부상을 입고 그 밑에 있는 중대장, 예하 지휘관들이 전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일순간에 지휘체계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죠. 그러니까 이게 사령부가 어디 있어요? 제7보병사단이 사령부잖아. 얘네가 본대잖아. 이 사령부가 무슨 결정을 내렸냐? 즉시 다른 방향에서 압탄토이를 향해 진격하던 제2기갑연대 4중대하고 기동타격대 B를 알파 구원하기 위해서 파견해버려요. 양방향으로 가고 있었잖아. 근데 여기서 작살이 나니까 다른 팀, 가지 말고 알파팀 구하라고 보내버려요. 이 제2기갑연대장 람쾅토 소령이라고 있었어요. 이 람쾅토 소령이 자기 휘하 병력의 진격 명령을 거부합니다. 소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작전 목표를 지가 스스로 정해요. 위에서 명령을 받았잖아, 얘가. 명령을 받았으면 명령 받은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명령을 거부하고 어떻게 하냐? 자기 스스로 작전 범위를 정해요. 어떻게 정했냐? 전면에 위치한 그 베트콩 방어 진지가 우리의 작전 목표다라고 해서 글로 이동을 안 해요. 그러고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자기 앞쪽에 있는 베트콩들하고 대치만 하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뭐야? 나는 베트콩들하고 막 싸우면서 피 보기 싫어. 이거였어요. 한마디로 이 제2기갑연대장은 7사당 사령부에서 나오는 명령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3면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압탄토이 북쪽에서는 누가 왔느냐? 헬기가 와요. 그러니까 헬기가 헬리본 작전을 했다고. 이 헬기는 제7보병사단 예하 제11보병연대 2대대하고 352 레인저 중대가 일찌감치 여기 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압박에서 상황이 심각해졌잖아. 그러니까 맨 처음에 여기 갔던 헬리본 부대로 갔던 부대는 근데 그냥 무슨 명령을 받았냐면은 거기서 견제 임무를 해라. 너네가 일단 거기 있어야지 베트콩이
예비 병력을 저쪽으로 못 빼내니까 여기서 견제 임무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7사단 사령부가 어떻게 됐냐, 이 상황을 타개해서 예비대가 있었거든. 이 예비대가 어디였냐면은 7사단 11년대 1대대 1중대를 압박 부근 운하 서쪽 논에 헬기로 랜딩시키기로 해요. 그래서 이 임무는 이미 북쪽에 11년대 2대대 랜딩을 마친 그 헬기 부대가 있었잖아요. 이 미군. 그러니까 이 미군이 그때 93 헬기 수송중대였는데 얘네 보러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군의 H-21 헬기 10대가 와요. 그 다음에 얘네를 호위하기 위해서 UH-1 무장 헬기 있죠. 그러니까 무장 헬기라고 봐야 이때 당시에는 그냥 도어건만 있는 거야. 도어건만. 걔네 5대가 온다. 그래서 병력을 태워가지고 압박 부근 개활지에서 랜딩을 시켜요.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헬기까지 내서 병력을 뿌려놓고 네 번째 헬기가 착륙하는 순간 매복 중이던 베트콩의 집중 사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먼저 착륙한 헬기들은 급히 일으켜서 탈출해요. 하지만 5번째 기체가 치명타를 맞아요. 5번째 착륙하려고 했던 기체가 치명타를 맞고 이륙에 실패하고 주저앉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헬기가 이 주저앉은 헬기 승무원들을 구조하려고 왔어요. 근데 얘도 역시 뭐야? 집중 사격을 받아요. 여러분 여기 사진 보시면 H-21 어떻게 생겼습니까? 희한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핫도그를 중간에 꺾어 놓은 것 같은데 이게 또 덩치가 커가지고 맞추기가 더럽게 쉬워요. 그렇다고 헬기에 저기 장갑이 두꺼운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속수무책이었어요. 결국에 6번째 헬기도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장 헬기도 있었잖아요. UH-1. UH-1도 여기서 구조를 시도하다가 UH-1 한 대도 떨어져요. 근데 지금 얘네가 주저앉은 데가 어디예요? 논이에요. 논. 개활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엄폐도 힘들어요. 그 다음에 헬기 승무원들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무기도 별로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주저앉은 그 위치에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지니까 미리 계획된 데가 있었어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딴 데로 가라라고 계획된 데가 있었거든요. 거기가 탄희앱이라는 데인데 이 탄희앱 인근의 집결지로 그냥 막 뛰어가는 거야. 근데 지금 아까 그 헬기 10대가 왔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15대가 왔잖아요. 5대는 무장 헬기였고 10대는 수송용 헬기였는데 나머지 8대도 현장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베트콩 사격이 여기저기 피격된 상태예요. 결국 2번 헬기가 심각한 손실로 그 현장을 이탈하는 도중에 또 비상착륙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수라장이 된 거죠. 상황이 좀 심각해졌는데. 그러니까 집결지에서 잔존 헬기가 7대가 있잖아요. 3대가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상태를 보니까 겨우 2대만 비행이 가능해요. 추락한 승무원의 구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H-21 헬기 한 대가 추가로 파견됐고 추가로 파견된 헬기는 추락 현장에서 승무원과 부상자들을 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베트콩이 또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 집중 사격을 하네. 이 사격 와중에 조종사가 부상을 당합니다. 부조종사가 당황했어요. 남겨진 승무원들하고 부상자 놔둬버리고 그냥 이륙시켜버렸다고. 이거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거 속수무책을 남겨줬고 아까 임시 집결지 탄희앱이라는 데가 있었잖아요. 여기서 미군이요. 헬기가 지금 못 뜨게 됐잖아. 근데 여기저기 부품을 차용해가지고 헬기를 수리해요. 그래서 3대를 운영 가능하게 만들어요. 굉장한 애들이야. 그래서 이 헬기들이 남은 오후 시간 내내 랜딩존으로 탄약 제공하고 구조 임무를 계속 수행해요.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아무튼 격추된 지 8시간 후에 격추된 승무원들이 남베트남군 장갑차에서 구조를 받습니다. 근데 이게 8시간이나 있었잖아요. 이게 진짜 천운인데 계속해서 남베트남군 장갑차 그 M113한테 구해달라고 했거든. 몇 번이고 했거든. 근데 얘네가 장갑차 타고 있잖아. 근데 지나치게 총탄을 무서워하는 거야, 얘네가 박격포도 쏘고 기관총도 쏘니까 야, 내가 장갑차에 탔음에도 불구하고 야, 가다가 숨을 어떻게 하지? 그러고 안 갔어, 얘네가. 그래서 구조 작업을 굉장히 지체시킵니다. 그래서 8시간 만에 구하는 거예요. 결국엔 이 헬리본 작전에서 9명이 부상당하고 1명이 전사합니다. 투입된 15대 헬기 거의 다 손상돼요. 그중 4대가 격추됐고 3대가 날아서 기지로 후퇴합니다. 그 아까 지상부대는 어떻게 됐나요? 이 지상군의 전투상은 역시 가관입니다. 베트콩이 대대급이었다고 하더라도 남베트남군은요. 그러니까 남베트남군하고 직접 충돌한 병력이 일부였단 말이지. 왜냐면 이 베트콩이 참호 진지로 그러니까 길게 있었거든. 길게 좀 포진돼 있었거든. 그런데 기갑연대 파견 병력하고 예비되었던 보병대를 추가로 징파를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토였던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묶여서 오도가도 못합니다. 이 전투 와중에 남베트남군 60명이 전사합니다. 그리고 1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해요. 이게 얼마나 한심했냐면 남베트남군이요 전투를 거부해요. 그래서 얼어가지고 얘네가 얼어가지고 고개도 못 쳐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 미 군사고문단 누가 있었냐면 케네스 굿 대위라고 있었어요. 이 케네스 굿 대위가 보다 못해서 자기가 앞으로 나가요. 야, 나 따라와! 그러고 앞으로 딱 나가는데 베트콩 저격수의 총에 맞아서 전사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결국에는요, 남베트남군 7사단 사령부는 공수대대를 현장에 낙하시키기로 결심한 거죠. 이 7사단 사단장이 누구였냐면 부이딘담 대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끝장을 보려고 했어요. 문제는 예하 부대들은 그러한 결심도 없거니와 여러모로 훈련이나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한 상태였어요. 아무튼 공수대대가 투입이 됐는데 별 의미 없는 투입이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포인트도 못 잡고 투입된 거야. 그러니까 베트콩 입장에서는 쟤네가 증파병력이 더 오네? 우리 무슨 타이밍? 우리가 퇴각할 타이밍이다. 타이밍을 딱 잡죠. 그래서 야간에 베트콩들이 유유히 철수합니다. 이 전투에서 베트콩이 입은 피해는 18명이에요. 반면에 미군하고 남베트남군에게는 인원 장비할 것 없이 몇 배의 타격을 줬죠. 다음 날 남베트남군 증원병력이 와서 압박을 덮쳤을 때 베트콩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 압박을 비롯한, 그러니까 이 압박 전투가 대단히 상징적인 전투인데 이 전투 앞뒤로도 아주 쉽게 말해서 남베트남군이 삽질한 전투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충격적인 패배는요, 미 행정부를 질리게 만듭니다. 야, 이게 우리가 지금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하나, 압박 전투 이후에 미군은 사실상 남베트남군에 대한 기대를 버려버립니다. 야, 쟤네는 도저히 안 되네. 미 군사고문단의 고문관 중 한 명이 다음과 같이 압박 전투를 평가합니다. 그것은 불운하고 빌어먹을 참사였다. 압박 전투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베트콩 게릴라 손에 놀아난 남베트남군의 굴욕적이고 값비싼 전투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은 내부적으로 남베트남 정부의 수명을 1964년까지로 봐요. 그러니까 64년이 넘어가면은 남베트남이 더 이상 못 버틴다고 판단한 거예요. 따라서 미 군부가 베트남에 대한 직접 군사 개입을 해야만 된다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것이 유일한 솔루션이라고 케네디한테 누차 언급이 됩니다. 그렇지만 케네디는 미군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없을 것이며 1965년까지 미 군사 고문단도 단계적으로 철수할 것이라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이런 케네디의 정책 방향은 미 군부에 엄청난 반감을 삽니다. 쿠바 사태 때부터 마음에 안 드는 철없는 아마추어 대통령이라고 미 군부가 케네디를 평가했었거든요. 아무튼 압박 전투는 미군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합니다. 반면 응호된 GM은요, 사태의 심각성을 모른 채 점점 민심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응호딘 GM이 이제 남베트남 대통령이었던 거죠? 네네. 남베트남의 그때 당시 내부 사정이 좀 안 좋았었나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 압박 전투 좌절에 대해서 미국 언론에 대대적인 비판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응호된 GM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압박은 일시적인 좌절일 뿐이다. 남베트남군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투에서 승리하고 있다고. 압박 전투 이후 2달 동안 남베트남은 극심한 사회 혼란에 빠집니다. 종교와 민족주의가 핵심이었어요. 그 혼란에. GM은요, 농촌 인구와 불교도들한테는 무관심했어요. 이 GM은 오직 도시하고 가톨릭 교도들에게만 우호적이었습니다. 근데요, 당시 베트남 인구 대부분은 불교 신자예요. 그러니까 베트남 인구 거의 95%가 불교 신자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소수의 권력층이 다수의 피지배층을 거느린다. 이런 당연히 뭐예요? 사단이 나요. 또 하나 GM의 형이 있었어요. 이 GM의 형은 천주교 주교예요. 그래서 서품까지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 GM의 동생이 있었어요. 이게 아주 나쁜 놈인데 비밀경찰 총수예요. 응호딘 누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소수의 카톨릭 신자들이 국가 전체의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정점에 누가 있었다? GM 일가가 있었죠. GM이 공식적으로는 지금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남베트남에서 권력을 휘두른 사람은요,
그 동생 응오딘 누예요. 이 응오딘 누는 원래 건축가였거든요. 지난 시간에 말했죠. 왜 전략촌 이런 얘기했잖아요. 이 전략촌 이반자예요. 이 응오딘 누라는 놈이. 또 하나 제가 비밀경찰 총수라고 했잖아요. 이 비밀경찰 총수를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느 나라건 비밀경찰이 있다는 건 뭐야? 그 나라는 어떤 나라라는 얘기예요. 독재국가의 아주 나쁜 나라라는 얘기야. 근데 이 응오딘 누가 남베트남에서 비밀경찰 총수 짓을 하면서 실질적인 권력을 휘두릅니다. 수많은 정적들을 불법 구금하고 고문을 장행하고 심지어 살해하기까지 합니다. 더 가관인 건 그 부인이에요. 이 부인이 이제 마담 누야. 마담 누. 권력욕에 불타는 여자입니다. 사실 그 응오딘 GM 대통령은 독신이었거든. 그래서 실질적인 퍼스트레이드 역할을 이 여자가 해요. 별명이 드래곤 레이디였습니다. 아무튼 GM 정권은요. 불교도들을 탄압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불교 신자들과 승려들이 반정부 시위에 참가해요. GM형이 대주교라고 그랬잖아요. GM형이 대주교로 재직하던 후에라는 지역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대규모 시위를 하다가 진압하는 경찰과 군인들하고 충돌이 발생해요. 그리고 여기서 경찰과 군인들이 주저없이 발포합니다. 시위 중에 무려 8명이 사망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교 승려들하고 시대들은 GM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1963년 6월 11일 이 남베트남에서 대단히 존경받는 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73세의 틱광득이라는 스님이었는데 이 스님이 GM 정부에 항거하는 의미로 소신공양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소신공양이 뭔가요? 한마디로 이제 자기 몸을 불살라서 그렇게 이제 열반에 드신다는 건데 대단히 충격적인 이 장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남베트남 사회가요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잇따라서 승려들의 소신공양이 이어져요.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여기서 이 마담 누의 뭐라 그러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The only thing they have done, they have barbecued one of their monks, whom they have intoxicated, whom they have abused the confidence, and even that barbecuing was done not even with self-sufficient means, because they used imported gasoline. 남베트남 국민들의 분노가 불길처럼 번집니다. 학생과 승려, 일반 시민들이 대규모 시위에 참가해요. 시위가 지속되는 2달 동안 GM 정부는요, 무려 1,400명의 시위 참가자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계엄령이 내려져요. 모든 집회가 금지됩니다. 대학들도 전면 폐쇄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등학생이 나왔거든. 그러니까 뭐야? 고등학교도 폐쇄해버립니다. 이때 미국은 혹시 어떤 행보를 보였었나요? 사실 미국은 1962년부터 GM 정권의 한마디로 삽질이죠. 삽질에 대단히 곤혹스러운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부패한 독재 정권이잖아. 도대체 저 나라를 우리가 왜 도와줘야 되느냐라는 그 미국 내 언론에 시달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태였어요. 케네디는요. 당시 베트남 대사가 프레데릭 놀팅이었는데 이 놀팅이 올리는 보고서를 믿지 않았어요. 케네디가. 왜냐? 이 놀팅이라는 사람이 GM의 절친이었어요. 이 놀팅은 엄청난 뇌물을 받아먹은 놈이거든. GM한테. 그래서 친-GM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못 믿겠다. 그래서 1963년 이제 여름에 케네디는 남베트남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2명의 조사원을 남베트남으로 파견합니다. 한 명은 누구였냐면은 대게릴라 전술 전문가인 빅터 크로렉 장군. 또 다른 한 명은 국무부 직원이었던 조지프 맨더홀이었습니다. 둘은 베트남에 갔다 와서 보고서를 냈는데 놀랍게도 전혀 다른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해요. 빅터 크로렉은 모든 게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는 그런 보고서를 내렸고 조지프 맨더홀은 큰일 났다. 한마디로 큰일 났다. 이제 곧 작살난다. 이런 보고서를 올려요. 그러니까 케네디가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둘을 불러요. 케네디가. 그래서 질문합니다. 당신들 같은 나라를 다녀온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전혀 다른 보고서를 내게 됐냐. 이 크루렉은 공산주의 확산 방지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반면에 맨던홀은 당시 남베트남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평가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잇따른 승려 소신공양 사태가 일어나자 급기야 케네디는 현지 대사 놀팅을 교체하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이 놀팅의 교체는
GM한테는 청천벽력이었어요. 그러니까 GM이 몇 번이고 놀팅한테 물어봐요. 당신이 교체돼도 미국의 원조나 지원이 계속될 것인가? 그러니까 놀팅은 GM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놀팅의 후임자로 누가 오느냐? 헨리 캐벗 로지라는 사람이 놀팅의 후임자로 와요. 이 로지가 베트남으로 떠나기 전에 케네디가 로지를 직접 불러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을 믿는다. 베트남에 가서 우리가 베트남 정부를 잘 이끌 수 있는지 살펴보기 바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로지가 베트남에 부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불교 사찰을 방문해요. 그러니까 남베트남에 지금 권력자는 소수의 가톨릭 신자들이잖아요. 근데 불교 사찰을 방문해버린다고. 한마디로 이건 뭐다? 워싱턴의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이 로지가 부임하자마자 미국 대사관에 남베트남 장군들이 각종 정보를 가지고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정보의 핵심이 뭐냐? 비밀경찰 총수인 응호된 누가 조만간 군부의 반대파를 숙청할 것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로지는 이때 남베트남 군부의 쿠데타를 직감합니다. 그러니까 워싱턴은요, 이 응호딘 누의 전횡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점을 로지한테 분명하게 전달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GM이 반발을 하겠죠. 내 동생을 가깝게 두고 자문을 받든 안 받든 그것이 미국하고 무슨 상관이냐. 미국의 대통령은 분명히 남베트남의 통치는 나의 일이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남베트남의 유력한 장군들은요, 쿠데타의 의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미 대사관하고 CIA하고 접촉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악관도 점점 남베트남의 쿠데타가 유일한 솔루션이라고 여기는 분위기가 돼요. 이 쿠데타를 모의하는 남베트남군 장성들의 이 관심사는 오직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GM을 실각시킨 이후에도 미국이 자신들을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쿠데타에 이 보안이 새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안이 유지된 상태에서 신속히 미국의 승인이 나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남베트남군 장군들의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미국의 결론은 어떻게 나왔나요? 그러니까 워싱턴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소집이 됩니다. 결국 1963년 8월 29일 날 현지의 로지 대사에게 전권을 준다는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로지는 고민을 거듭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쿠데타를 모의하고 있는데 이게 정보가 새까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당시 CIA 소속이었던 루시언 케네인 대령이라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남베트남의 유력한 장군들을 만납니다. 거기서 남베트남 장군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케네디 대통령이 강력한 메시지를 줘야 된다고 요구해요. 그리고 9월 2일 날 케네디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미국은 베트남을 계속 지원할 것이다. 그러나 베트남 국내 지원이 없이는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다. 그런데 지난 2개월 동안 남베트남 정부와 국민 간의 거리가 너무 멀어졌다고 생각한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뭐겠어요? 지금 이 인터뷰에서 케네디는 확실한 시그널을 주는 거죠. 곧이어 미국은 남베트남에서 1000명의 군사고문단을 철수한다는 성명을 발표해요. 그리고 남베트남에 대한 군사 지원이 있잖아요. GM을 반대하는 장군들한테만 이 미국의 군사 지원이 가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응호딘 GM은 쌤을 느끼죠. 그리고 1963년 10월 2일 CIA 국장 존 알렉산더 맥코는 남베트남의 쿠데타파 장군들이 GM의 암살까지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받습니다. 그리고 아주 깜짝 놀라요. 야, 암살까지 해? 그리고 바로 백악관에 보고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백악관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우리는 엄밀히 말해 GM의 죽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별다른 선택지가 없는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고 믿는다. 하여튼 우린 그런 종류의 쿠데타에 관심이 있다. 이야, 한마디로 뭡니까 여러분들? 백악관이 남베트남 군부의 쿠데타를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이후에도 백악관이 갈팡질팡해요. 쿠데타를 오케이 한다라고 하다가 또 며칠 있다가 안 되겠는데 이거 몇 번 갈팡질팡해요. 그래서 당시 이제 CIA 극동 담당 책임자였던 콜비가 이때를 회상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물론 남베트남 장군들이 주도하는 쿠데타였다. 동시에 각본은 백악관에서 결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럼 쿠데타가 이제 일어나게 되면 네, 63년 11월 1일 정오였습니다. 쩐티엔 키엠, 정반민
응우엔 칸 등의 장군이 주축이 된 쿠데타가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쿠데타는 언제 발생해요, 주로? 밤에. 밤에죠. 역사는 밤에 이루어지잖아. 근데 대낮에 해요, 쿠데타를. 오후 한 1시경에 완전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왜 이랬냐, 왜 대낮에 했냐. 쿠데타의 대의 명분이 확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낮에 한 거예요. 그 또한 이런 이유도 있었어요. 그 GM의 경호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궁에. 밤에는 철저히 지켰는데 낮에는 굉장히 느슨했거든요. 낮엔 낮잠 잤대, 대부분. 그러니까 대통령궁에 동생과 함께 꼼짝없이 GM이 갇힙니다. 그리고 이 경호원들도 필사적인 저항을 해요. 그리고 밤이 됐습니다. GM은요, 동생과 함께 비밀 통로를 이용해서 대통령궁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근처에 있는 친구 집에 숨어 있다가 인근의 카톨릭 성당으로 다시 피신을 해요. 근데 이게 다 알고 있었어요, 쿠데타가. 여기까지 쫓아왔어. 그러니까 전화로 뭐 항복해라 마라 막 하다가 끝내는 GM, 그 다음에 GM의 동생이 쿠데타군한테 투항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호송차에 실려서 호송을 당하는데 이 호송 중에 호송차 안에서 즉결 처형됩니다. 처음에 뭐라고 이 쿠데타 측이 얘기했냐면은 이 결박한 걸 풀고서 총을 뺏으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죽였다라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손이 어디로 가 있어요? 뒤로 결박당한 상태잖아요. 뒤로 결박당했는데 무슨 총을 빼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GM 일가가 처형이 돼버립니다. 근데 정작 이들이 처형되니까 백악관은 놀래요. 왜냐하면 쿠데타는 알겠는데 설마 죽일지는 몰랐거든. 설마 진짜 죽일까 그랬거든. 사실요, CIA하고 미 군부는요, 1961년 말부터 GM의 대안을 생각해야 된다고 케네디한테 수차례 얘기했어요. 그런데 케네디는 사태를 관망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미국이 쿠데타에 개입하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었죠. 더욱이 케네디는요, 압박 전투의 결과를 보고도 여전히 미군의 직접적 군사 개입은 없을 것이라고 장군들한테 못 박아요. 여기서 다시 한번 CIA 극동 담당 책임자였던 콜비가 당시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설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백악관은 GM 정권의 전복에만 관심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했다가는 남베트남에서 쿠데타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명백했다. 그런데 네. 63년 11월에 엄청난 일이 있지 않았나요? 네. GM이 암살당한 지 불과 20일 만에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하죠. 그러니까 리 하비 오스왈드라는 굉장히 수상쩍은 인물이 범인이라고 해요. 근데 이건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이건 뭐 진실 공방이 있잖아요. 이건 뭐 여러 가지 뭐 음모론이 많잖아요. 케네디 죽음에 대해서는. 근데 당시 케네디는 군부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음모론이 나왔죠. 그중 가장 유력한 게 뭐냐면은 미 군부하고 군 정부가 마피아를 사주해서 삼각 교차 사격으로 케네디를 제꼈다. 뭐 이런 얘기가 뭐 JFK라는 영화에서도 나오고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The truth is out there. 진실은 저 너머에 있죠. 케네디 사후에 완강한 성격의 텍사스 출신 린든 B. 존슨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합니다. 그가 대통령직을 승계한 뒤 군부하고 만나요. 그래서 첫 대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내가 재선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전쟁에 직접 개입해서 어떻게 하라? 승리해라 이거예요. 승리해서 나한테 갖다 바쳐라. 그리고 왜? 전쟁에서 승리하면 당연히 뭐야? 재선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하지만 당시 아무도요, 미국이 베트남에서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전쟁을 치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